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실화와 소설을 오가는 경계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합니다. 아래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긴 공포썰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영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소영은 대학 졸업 후 도시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마을 생활을 만끽하던 소영은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뒤편에 버려진 옛 저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차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저택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집은 가는 게 아니라 라며 묘한 경고를 할 뿐이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소영은 결국 그 저택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을 즈음 소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끝자락 숲속에 위치한 저택은 쇠락하며 을씨년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문은 노비스로 있었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았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큼지막한 대문을 밀어보았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불길한 기운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저택 내부는 한때의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삭막하게 변해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오래된 샹들리에가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2층에 올라가자 소영은 긴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낡은 책상이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의 소영은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10년 6월 15일 나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존재가 매일 밤 나를 찾아온다. 소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일기장을 덮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반대쪽 끝에서 또 다른 울림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소영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모습이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반투명한 회색빛의 여자였다. 그녀는 소영을 향해 손짓을 하며 다가왔고 소영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복도를 달려내려온 소영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계속해서 돌아와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시달린 소영은 이튿날 아침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다시 저택을 찾아갈 결심을 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소영은 다시 저택을 찾았다. 이번에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보다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어제 놓고 온 일기장을 손에 쥐고 페이지를 넘겼다. 뒷부분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2011년 12월 24일 난 이곳에 묵혀있다. 이 저주받은 집이 나의 감옥이다. 누구라도 이 일기장을 본다면 나를 여기서 풀어주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라진 날짜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소영과 같았다. 순간 소영은 머리속이 백지처럼 하얘졌다. 그녀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을 어르신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금기였지. 예전에 어떤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실종됐어.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지. 그녀가 썼던 일기만이 남아있었고 그 일기장은 이상하게도 사라졌던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소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과거 저택에서 사라진 여자의 영혼이 지금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후로도 소영은 마을에 남아 저택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고 종종 저택을 찾아갔다. 저택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소영은 그 후로 자신도 모르게 주기적으로 그 집의 발길이 이끄는 걸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쉬쉬하며 누구도 그 근방에 가려 하지 않았지만 소영만은 예의였다. 그녀는
그 집의 비밀을 풀 열쇠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날씨는 서늘해지고 가을밤의 기운이 감도는 그날 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수연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가까워지면서 도서관은 언제나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붐볐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점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도서관 전체가 조용한 적막감에 휩싸였다. 수연은 미리 프린트해둔 필기 노트를 마무리하고 책가방을 챙겼다. 시계를 보니 11시 45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도서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주변이 낯설게 느껴졌다. 항상 다니던 길이지만 그날따라 골목에 들이운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수연은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도 몇몇 사람들만 앉아 있었고 모두 피곤해 지친 얼굴들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잠시 눈을 감았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아스라이 희미해져 갈 때쯤 어떤 특이한 소리가 그녀의 귀를 깨웠다. 탁탁탁. 어디선가 나무 막대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 버스 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른 창밖을 내다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버스와 나란히 누군가가 뛰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분명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팔도 몸의 길이에 비해 너무 길어 땅을 쓸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긴 막대가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땅을 두드리며 버스를 따라오고 있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차라리 눈을 질끈 감아 그 영상을 지워버리려 했다. 그러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외면하고 다시 눈을 떠보니 어느새 그 기괴한 존재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버스는 마침내 수연의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얼른 버스에서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따라 집까지 가는 길이 더욱 길게 느껴졌다.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다시 한번 탁탁 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뛰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문 앞에 도착했고 황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면서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도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피했고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기괴한 존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피로와 과민 반응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문 기사가 그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목격한 것과 비슷한 존재를 보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었고 그것은 서울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었다.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 끝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다. 혹시 당신도 이미 그 존재를 보고 겪지 않았나요? 세 번째 이야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달빛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그 못지않게 소름 끼치는 전설로도 소문난 곳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10만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 고즈넉한 마을의 전통과 신비로움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달빛 마을에는 외지인들이 잘 모르는 끔찍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100년에 한 번씩 달빛의 주인이라는 귀신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고 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달빛의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주변에서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이상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설 속에서 달빛의 주인은 길고 긴 흰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녀는
빛과 그림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는 즉시 어떤 형태든 불행이 따라온다고 전해졌다. 달빛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다. 때는 어느 여름 대학생 친구들인 재훈, 민수, 소연 그리고 지연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을 뒤적이던 중 그들은 달빛 마을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달빛이 절경이라는 마을 소개와 함께 달빛의 주인 전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이야기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네 사람은 실제 공포 체험이 될지도 몰라 라며 웃으며 출발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맡은 달빛 마을의 공기는 오묘하게 서늘했다. 달빛이 비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으나 이상하게도 그 풍경은 섬뜩함을 자아냈다. 마을의 조용함은 그들의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다. 숙소로 정한 작은 민박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경계심이 엿보였다. 할머니는 밤중에 절대 마을 외곽으로 나가지 말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특히 오늘같이 달이 밝은 밤에는 말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재훈과 친구들은 이를 단순한 농담으로 여겼지만 소연은 다소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며 친구들에게 계속 확인했다. 찬찬히 둘러보고 밤이 깊기 전에 숙소로 돌아오자 라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 중심 광장으로 이동했다. 광장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고풍스러운 분수대와 나무 벤치가 있었다. 친구들은 여기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이후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달빛 아래에서 얼핏 본 숲은 매우 신비롭게 보였다. 그들이 숲을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숲 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아마 동물 소리일 거야 라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소리에 이끌려 그들은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었을 때 그들은 마을 전설 속 달빛의 주인과도 같은 형상의 여성을 발견했다. 달빛이 비치는 속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숲속 중앙 언덕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무언가 말을 걸어오르는 듯 입술을 움직였으나 그때 강한 바람과 함께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홍조를 띤 얼굴로 강한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 민수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침대에는 왠지 모를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민수를 찾아 나섰지만 그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달빛과 그림자가 비치는 곳에서 섣부른 호기심을 품지 않기로 서약했다. 그렇게 그 전설은 또 다시 달빛 마을의 신비 속에 묻혔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달빛의 주인의 정체와 진실을 알지 못한다. 달빛 마을은 여전히 어딘가 모를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으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달빛의 주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